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일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저는 제 생각을 말할 거고요. 미세한 수치는 틀릴 수 있어도 거의 흐름에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뭐 틀리더라도 혹은 맞더라도 그게 자체가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내가 생각했던 범위 안에 있으면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당하지 않고 비교적 냉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안 좋은 부분일지라도 계속 떠드는 건 혹여나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오면 냉정하게 대처하시라. 미리 리스크를 피해서 조절을 좀 해두셨더라면 더 여유 있게 즐기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음 반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이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사실 변수,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구독자 104명에 뭐 조회수를 뭐 50을 넘기긴 힘들지만 그 50명은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저 아저씨가 떠들어줘서 그나마 뭐 조금은 나았다라던가, 뭐 물론 내가 잘한 거지만 본인이 잘한 거지만 뭐 저 아저씨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고마울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오늘 국내 시황은 코스피가 0.86% 올랐어요. 그래도 장 초반에는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가요.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다행이죠. 예. 그 나스닥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도 보면은 뭐 꽤 나쁘지 않았거든요. 외국인이 7,4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왜곡된 게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그래봐야 뭐 1,800억 정도긴 하고요. 어떤 거에 왜곡이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뭐한 3천억 정도 들어온 거라고 보면 돼서요. 그러면 돼서 이게 7,400억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대부분이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로 빠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6% 올랐어요. 어저께 2% 정도 상승을 해줬죠. 2.2% 상승을 해주고요. 나스닥 영향받아서 개파락으로 시작한 다음에 리밀리밀 올려줬어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쭉 올려줬고요. 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635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이걸 이제 보자면 둘 다, 그래도 코스닥은 22평을 회복을 해줬고요. 780, 여기 780, 저번에도 이 780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깨고, 저항받고 떨어졌었는데, 이거를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지지를 두 번 연속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평을 회복했나요? 2464니까 22평을 회복했네요. 근데 62평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지도를 보게 되면 뭐 전기전자가 제일 그 비중이 큰데 전기전자에서도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빨간 모습이 뭐 지수만큼 올랐으니까 빨간 모습이 더 많죠.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쪽으로 전체적으로 좋았었네요. 예,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22평을 회복을 하지는 못했어요. 22평을 톡 찍고 내려왔는데요. 어, 그래도 주목할 만한 거는 프로그램이 비차익 매수죠. 비차익 거래가 그래도 오랜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338만 5,041주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는데요. 요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거에서 이제 좀 반격의 여지가 있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금액으로 안 하고 수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이렇게 좀 들어왔다. 근데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금투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뭐 그냥 뭐 수급이 아직 뭐 썩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6만전자를 아깝게 못 찍었어요. 고가가 59,900원이었거든요. 저는 뭐 이게 그렇게 뭐 그다지 썩 좋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도 바닥권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좋은 건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좀 생겼다. 여기서 계속 이 거래량이 늘어나줘야 이 위로 올라갈 에너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요게 이제 기존에 보여드렸던 나스닥 차트인데요. 뭐가 좀 복잡해졌죠? 기존에 저렇게 볼게요. 빨간 상단 라인이 이거였었는데 요걸 터치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복제한 라인 요 빨간 세 개의 라인이고요. 다시 파란 라인을 한번 켜봤어요. 그래서 요 음봉의 윗꼭다리, 요 윗꼭다리는 그냥 잠깐 이 추세선을 잠깐 이탈했던 거라고 치고요. 이 양봉, 여기 최고점에 몸통이랑 이 양봉을 이은 요 라인, 파란 라인을 한번 더 그어봤고요. 이거를 복제한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 빨간 라인 세 개는 너무 진폭이 크니까, 진폭이 너무 커서 다른 채널은 혹시 없나 하고 봤더니 이런 미세한 채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라인을 이 양봉의 끝에 몸통의 고점에 놓고 그어 보니까 하나의 추세가 생기고요. 이런 채널이 또 생기고요. 요걸 이제 15분 봉으로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이게 15분 봉인데요. 고점이 요 라인에 걸치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이 파란색 라인을 또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고요. 오르다가 빨간색 라인을 저항을 맞고 내리다가 또 파란색 라인의 지지를 받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정확한 채널은 어떻게든 뭐 곧 며칠 후면은 정해지겠죠. 그래서 요 빨간 라인에 걸치느냐, 요 파란 라인까지 상승을 해주느냐, 아니면 옆으로 가면서 이 파란 라인을 지지를 할 것이냐, 뭐 요건 다양한 뭐 일정과 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 하락 추세라는 거, 요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레버리지나 나스닥 인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요런 등락이랑 일정 저번에 표시해 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베팅을 해야겠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장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인버스나 레버리지 가지신 분들은 요걸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는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정이랑 이런 것들 보면서 한꺼번에 확 담그지 마시고 분할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건 인버스예요. 인버스는 인버스 3배짜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다음 날에 열리는 것을 반영을 하는 건지 그날 열린 것을 반영을 하는지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마 확실한 거는 인버스는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반전이 됐죠. 그러면 또 나스닥 차트도 계속 이렇게 파동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올라왔지만 요런 파동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요거를 매수를 하겠느냐, 그 선택이 있겠죠. 물론 이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매수를 결정할 때는 일단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확 당기지 마시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부 조금씩 담아서 요 채널이 보이시잖아요. 요런 추세 라인이 있으니까 그 추세 라인을 잘 감안해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에 요런 이거 아니구나. 요거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는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잖아요. 이 하락 추세에 있는데 여기서 뭐 조금씩 더 담아가도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있으니까, 근데 지지라인은 지금 깨고 내려왔네요. 그러면은 이전에 바닥권이 요 정도였잖아요. 요 정도 바닥권이면 삼성전자로 따지면 57,000 뭐 몇백 원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이겠죠. 예, 요 정도쯤에 오면은 어느 정도 나스닥도 어떤 그 밴드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요 정도 가격대가 되겠죠. 뭐 요 정도 가격대, 요 정도 가격대면은 일정상 어떻게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9월이고요. 9월 초 1일이고요. 9월에 FOMC랑 9월에
옵션 만기가 언제쯤 되겠다. 그리고 이런 추세 라인이 정해지면은 어느 정도면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앞으로 뒤에서 얘기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뭘 기준으로 도대체 시장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걸 보면서 조금씩 분할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그러니까 지인 때문에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이 정도에서 매도를 시작했고 매도 이렇게 해서 분할 매도를 하셨어요. 그분은. 자, 그리고 우리가 바닥권은 4,600원 정도로 본다 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빠지게 되면은 여기 지금 숫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V자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라인에서 근데 이게 그 추세로 해가지고 이런 진폭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서 적당히 분할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래요. 종목이 너무 왔다 갔다 천차만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하락과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한다면 그런데 한 배짜리는 좀 약간 변동성이 적어서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세 배짜리 정도로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잭슨홀 미팅 이후로 지수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단톡방이나 지인들에게는 그리고 여기서도 파월과 연준 여기서는 얘기를 못했네요. 영상 다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근데 파월과 연준의 입장을 여러 번 말했었고 그들이 했던 실수들 2022년 초반부터 이때부터 했던 실수, 작년부터 했던 실수들이죠.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근데 그런 입장과 생각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저는 봐요. 요번에도 이렇게 뭐 보면은 파월의 약간 넉넉한 표정과 외부 요인 탓을 많이 하는 되게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외부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간과했던 실수를 인정하는 느낌이었고요. 이건 그 파월이 어떤 연준 의장으로서 경제의 수장이지만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부분을 간과해서 생긴 실수라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죠. 인플레도 못 잡고 나중에 부채 폭탄까지 못 잡으면 망신일 거다. 파월은 매파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파적 발언을 한 걸 두고 배신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건 그 얘기는 본인 생각이고요. 파월이 위기의식을 가졌던지 혹은 이제 본인의 포지션을 깨달은 걸 수도 있고요. 연준 의장은 경제수장이지만 정치적인 외교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부분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중국과의 관계가 그 내용일 수 있고요. 뭐 유가로만 보게 되면 사우디와 뭐 이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고요. 또 해외 정세로 보게 되면 뭐 남유럽, 뭐 남미, 아시아의 약한 고리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이머징에게는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이머징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뭐 말로만 정치적, 외교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과한 유동성이 인플레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근데 이게 단독으로 벌어진 이 인플레이션, 이 급등의 사태의 원인이라면 연준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사태에서 촉발된 그 원유, 천연가스, 곡물 같은 원자재에 대한 내용이 이 금융 투기 세력과 합쳐져서 자산시장의 약점, 미국 자산시장의 약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파고들고 괴롭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연준은 여기서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침체를 각오한 강력한 인플레 잡기로 강한 대응을 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즉 파월과 연준 의원들은 그들 말 자체에서 발언도 중요하고 그 말 안에서 힌트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시장 흔들림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들의 발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발언에서 힌트를 찾으면 대응도 늦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맨날 그들은 얘기를 한 다음에 뭔가 일이 벌어지니까요. 다음 포인트를 찾기보다는 어떤 후행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옵션 만기나 FOMC 같은 이벤트를
이벤트 같은 거랑 이에 따른 연설이나 발언에 의해서 약간 지수의 등락이 막 생기니까 이 발언 자체의 문제를 삼고 뭐 배신이다 뭐다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전 영상에서 일정도 표시하고 그 이전의 자리에서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맥락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이슈에 어떻게 반응할지 혹은 그 이슈와 상관없이 개별 수급, 개별 재료로 움직이는 건지는 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죠. 요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임동민 연구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7월 FOMC에서 향후 통화 정책은 물가, 노동 시장 지표 등 데이터에 따라 매 회의 때마다 결정하고 명확한 가이던스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난달 미국 인플레이션의 완화가 뚜렷했던 만큼 긴축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 기사는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게 어떤 이 사람의 말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가설을 세운 거죠. 이 사람의 가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 가설에 의해서 어떤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 얘기는 이전에 했던 거랑 사실은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상황이 바뀐 건 전혀 없는데 말로만 그 어떤 발언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다. 요런 생각이죠. 요때 옵션 만기가 있으면서 이때 옵션 만기가 있으면서 밑으로 쭉 까내렸잖아요. 이게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까내리는 그런 그 움직임이 나왔는데 요거는 늘 말씀드렸던 하락 쇼크오버 하락 공매도 쇼크오버 나오고 다시 하락 공매도가 할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차트적으로만 봐도 파동의 길이를 그때 계산을 해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고요. 또 기사 중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네요. 증시 급락이 기쁘대요. 최근 증시 랠리는 시장이 연준의 의지를 오해한 것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최근에 이 랠리가 어떤 거였죠?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이제 긴축을 멈추겠구나. 긴축의 속도를 늦추겠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위로 쭉 올라왔는데 그럴 거라는 기사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유튜버들이니 뭐니 이제는 대세 상승 시작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쭉 나오면서 쭉 올랐었고 그다음에 다시 무슨 얘기야? 다시 빠지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연준의 의지를 잘못 이해했다. 그리고 뭐 쭉쭉쭉쭉 기사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국채와 엠베이스 매입을 통해 보유 자산을 늘리고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럼 반대급부로 빠져야 되는 거는 국채를 다시 매입을 안 하겠죠. 그리고 MBS 매입도 다시 안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반대급부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을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자이언트래. 어이쿠 아니래. 자이언트래.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뭐 유가는 어떻게 되는데? 유가가 막 폭락하는데? 침체 아니야? 뭐 어쩐데? 그러면서 각각 하루에 나오는 그런 이슈들 혹은 0.75래, 0.5래, 0.25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나오는 이슈가 이렇게 조그만 차이를 만들면서 파동을 만든다는 것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파동을 만드는 원인이랑 추세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어느덧 20분이 돼서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